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금융생활을 하면서 선택을 내려야 할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금융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도 금융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각각의 탐색 경로들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 금융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 비재무적 특성이 금융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물가, 금리 등과 같은 거시적 요인이 금융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금융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 의사결정엔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윳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돈이 부족하여 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융이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은행에 저축하거나 대출받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어떤 저축 상품에 돈을 맡길 것인지,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빌릴 것인지 등 금융생활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의사결정을 할 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정보를 수집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으론 금융정보의 탐색과 금융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금융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탐색할 수 있죠. 우리가 손쉽게 보는 핸드폰, 텔레비전 등 또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서나 인터넷 검색, 친구나 이웃의 금융생활 경험을 통해서도 다양한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얻은 금융정보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겠죠.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나 금융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허위 과장 광고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양질의 금융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등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개인 및 가계의 특성과 금융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무적 특성에는 실물 및 금융자산, 근로소득 및 총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실물자산은 집이나 토지, 건물 등과 같이 실물의 형태가 있는 자산을 말하고 금융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또는 채권, 주식 등의 형태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계는 이러한 자산의 보유 상태와 소득 규모를 평가하고 이를 금융 의사결정 시에 고려해야 한답니다. 개인과 가계는 금융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재무적 특성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비재무적 특성으로는 가계 구성원의 수, 거주 지역, 가치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따라 지출 목적이나 지출 규모가 달라지죠. 즉 가계의 지출 규모도 부부만 사는 경우, 자녀가 학령기에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경제생활 행태, 금융생활 환경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은 개인마다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순위가 다르기에 금융의사결정 시 다양한 선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와 같은 비재무적 특성도 잘 고려해야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금융의사결정 사례에서 개인 및 가계의 어떤 특성이 고려됐는지 찾아볼까요? 이번 달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그 돈으로 최신형 TV를 사야겠어. A 사례의 경우 재무적 특성으로 근로소득이 고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다음 달에 대학에 입학하니 등록금 납부를 위해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겠네. B 사례의 경우 비재무적 특성으로 대학에 진학할 자녀라는 가계 구성원의 특징이 고려됐습니다. 작년에 투자했던 기업 주식이 많이 올랐네. 주식을 일부 팔아서 그 돈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야지. C 사례에선 재무적 특성으로 금융자산이 고려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과 가계의 특성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도 금융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표적으로 물가를 들 수 있습니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뜻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동일한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즉,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고 가계의 실질 소득과 구매력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미래의 수익도 같은 기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실질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물가의 변동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변화를 파악해서 적정한 가계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실질 수익을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 거시경제 변수로는 금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서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떨어졌다 등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 쓴 사람은 그 자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금리의 변동 또한 경제 주체의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계는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므로 금리 상승은 가계의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금리는 대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가계가 돈이 부족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죠. 이때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금리 상승은 가계의 대출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역시 금융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거시경제 변수인데요. 환율이란 서로 다른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원화로 환율을 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면 1달러를 살 때 원화 1,000원을 줘야 한다는 의미이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변화하면 환율이 상승했다고 표현합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200원의 원화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하락한 것이죠. 반면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의 변동은 경제 주체의 금융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이 증가하므로 달러와 예금을 들어둔 한국 사람은 이익을 보겠죠. 미국 주식에 투자한 한국 사람의 경우에도 달러화로 표시된 미국 주식의 원화 환산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얻게 됩니다. 반면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는 한국인 여행객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의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니 여행 경비의 부담이 증가하겠죠. 이처럼 환율의 상승과 하락 역시 금융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까지 합리적 금융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에 대해 되짚어 볼까요? 첫째, 합리적 금융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 정보를 탐색하고 신뢰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 및 가계의 재무적 특성과 비재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물가, 금리,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하여 금융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